이번 코너는 빅데이터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분석해보는 M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프로그램, 매주 일요일 밤을 책임지는 프로그램이죠. 구해줘 홈즈입니다. 정민기 위원이 준비하셨죠? 네, 뭘 좋아할지 몰라서 이 집 저 집 준비해봤어. 의뢰인의 이사 조건에 맞는 집을 찾기 위해 스타가 직접 발품을 팔아 전국 8도의 매물들을 소개하고 있죠. 2019년 3월 정규 방송을 시작해 아파트, 전원주택, 빌라 등 지금까지 총 517채의 집을 소개하며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공간을 보는 재미를 충족시켜주고 있는데요. 올해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확인해 본 결과 언급량 51,764건, 평균 시청률은 6.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을 소재로 한 만큼 세대별 관심도에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구해줘 홈즈의 올해 세대별 시청률 분석 그래프를 살펴보면요. 40대 평균 시청률이 5.5%로 10대, 20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이 큰 세대일수록 관심도가 높게 드러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탄탄한 고정 시청층을 형성한 것이 구해줘 홈즈의 꾸준함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들은 올해 구해줘 홈즈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구해줘 홈즈는 올해에도 전 두 가지의 요소를 여전히 잘 충족시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인테리어, 건축 전문가들이 나와서 코로나19 시대의 재택근무, 또 이 거주 공간을 어떻게 꾸밀 것인지에 대한 조언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집을 각 팀 대결로 하기 때문에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서로의 팀들이 제공해 준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보면요. 이 층고 보세요. Amazing. 와, 이 높은 층고. 진짜 어마어마하다. 난방 설치. 난방이 어떡할 거야? 자, 난방. 이건 얘기해요. 이거 얘기해야 돼. 공식 입장 발표하세요. 실링팬이잖아요, 실링팬. 실링팬. 그래서 이게 단순히 좋은 집이에요가 아니라 이 집은 이런 단점도 있네를 좀 밉지 않게 소개하는 이런 흥미거리가 역시 올해에도 어김없이 지속되고 있고, 그게 구해줘 홈즈의 계속된 인기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작년에 이제 불어온 이 코로나19라는 이 상황 속에서 집의 기능이 훨씬 더 확장되고 있잖아요. 뭐 재택근무를 위한 사무 공간이기도 하고 학습을 위한 공간이기도 하고, 또 이제 뭐 홈 트레이닝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취미 활동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집의 변화된 그 기능들을 굉장히 잘 담아내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시대의 변화를 아주 잘 끌어들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구해줘 홈즈의 탄생 배경부터 이미 어떤 시대적인 배경이 작용을 하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주거 불안에 대해서 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시대에 그런 욕망을 적절하게 굉장히 잘 보여준 프로그램이었고, 그만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좀 공감도 얻으면서 한편으로 이렇게 대리만족도 느끼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장점들이 드러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조건은 구해줘 홈즈가 단순히 집을 그냥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실제로 의뢰인들이 살 집을 그 의뢰인들의 시점이 되어서 구해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가능한 어떤 시대의 반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 올해 이 프로그램에 나타난 그런 시대의 변화 같은 것들도 여전히 이 프로그램이 처음에 탄생했을 때 그런 초심을 잃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구해줘 홈즈에 대한 시청자들의 목소리 분석해 볼까요? 네, 구해줘 홈즈 연관 검색어 준비했습니다. 형제, 개국공신, 승점, 매매, 게스트, 역대급, 이런 키워드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키워드만 봐도 구해줘 홈즈만의 매력이 느껴지는데요. 집과 관련된 여러 단어들 사이에서 형제라는 키워드가 눈에 들어와요. 이건 무엇과 관련된 키워드인가요? 지난 1월 덕팀에 새롭게 합류한 정식 코디죠. 양세찬 씨와 관련된 단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파일럿 때부터 구해줘 홈즈의 한 축을 맡아온 노홍철 씨가 하차 소식을 전한 이후 후임 코디로 합류하면서 눈길을 모았습니다. 양세찬 씨는 복팀의 양세형 씨와 형제 사이로 매주 우승을 두고 치열한 형제 난을 펼치면서 새로운 재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올해 구해줘 홈즈 MC 검색어 순위를 살펴보면요. 복팀의 MC들이죠. 장동민, 박나래, 양세형 씨가 1위부터 나란히 순위권에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양세찬 씨가 언급량 1,335건으로 5위를 차지하면서 시청자들의 반응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합류 2개월 만에 언급량 순위권을 차지한 점이 인상적인데요. 양세찬 씨에 대한 이 같은 호응,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이미 인턴 코디로 여러 번 합류를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 이제 양세찬 씨는 이 프로그램의 성격도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고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겠죠. 그래서 그런 그 일종의 경력직 신입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친숙함 이런 것들이. 또 하나는 이제 이 두 팀 간의 배틀인데 여기에다가 형제들을 딱 얹었잖아요. 그래서 그 경쟁의 재미를 훨씬 더 살려줬던 점들 그런 것들이 이 양세찬 씨를 훨씬 더 주목받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좀 아직 아쉬운 거는 인턴 코디일 때와 지금 고정된 코디일 때 그 역할 부분이 아직은 좀 덜 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구해좀즈가 예능이면서도 동시에 이제 정보 프로그램의 성격이 결합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양세찬 씨에게는 우리가 이제 어떤 예능인으로서의 역할도 우리가 바라지만은 또 정보성 프로그램이 코디라는 이름에 맞는 어떤 예능 담당 이상의 활약을 또 기대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 전임인 노홍철 씨가 워낙 집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었고 또 굉장히 뚜렷한 소신이 있었던 그런 점들이 이 프로그램의 굉장히 좀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노홍철 씨의 후임인 만큼 그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게 그 못지않은 어떤 집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소신이라든지 이런 점들은 좀 더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 코디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집을 정보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소개할까인데 그걸 양세찬 씨가 굉장히 잘 해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예컨대 미니 마당놀이라는 집을 소개할 때 정말 마당놀이 톤으로 소개를 하더라고요. 이 집의 이름은 이리 오너라 미니 마당놀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 신지야. 불 여기서 그냥 멍을 때려. 신지야 이 마당이 어떻느냐. 신지 씨가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줘야 되냐라고 반문을 할 만큼 열심히 그 집을 소개하는데 집에 대한 특성을 개그로 소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양세찬 씨가 이렇게 언급이 되는 건 전 당연한 귀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 코디들과 차별화된 캐릭터로 두 팀 사이에 새로운 관계성을 만들어내면서 양세찬 씨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도가 더 생긴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키워드 승점에 대해 알아볼까요? 네, 구해줘 홈즈 속 또 다른 시청 포인트죠. 바로 복팀과 덕팀의 대결 구도와 관련된 단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복팀 38점, 덕팀 38점, 무승부 17회 스코어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승을 위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의뢰인의 예산과 조건을 맞추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구해줘 홈즈의 시청률 탑3 회차를 살펴보면요. 3위는 아이돌 출신 예비 부부의 신혼집 찾기 편이 시청률 6.8%를 기록했고요. 이어 25년지기 내 친구의 주말 주택 찾기 편이 7.4%로 2위에 올랐습니다. 가장 높은 관심을 받은 회차는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3인 가족 편으로 7.5%를 기록하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탑3에 오른 회차들이 이렇게 높은 시청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이 프로그램은 고정 시청층이 명확한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제 평균 시청률이 6.1%라고 했는데 이 탑3의 시청률을 보면은 그렇게 확 차이가 나지 않아요. 평균 시청률과. 그렇다면 이런 그 조금이라도 있는 격차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은 저는 인턴 코디, 그러니까 게스트로 누가 나오느냐도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1위를 차지한 이 93회 그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이를 가진 3인 가족의 집 같은 경우에는 그 엑소 멤버 시우민 씨가 전역을 한 다음에 첫 예능 복귀작으로 출연을 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기사도 정말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고 어떤 기대감 같은 것들이 이제 시청률에도 영향을 어느 정도 주었다라고 보는데요. 이 시우민 씨가 단순히 그냥 화제성만 이용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인테리어에 대한 지식도 굉장히 해박하고 집에 대해서도 좀 명확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럭셔리한 인테리어. 얼마 전에 한 럭셔리한 인테리어가 있습니다. 방색에 화장실 2개. 집은 좋은데 재미가 없어요. 네, 집이 재미가 없어. 집이 재미가 없어. 너무 도시적이에요. 정스럽지가 않고. 너무 그냥 평범. 재미가 없다고? 시우민이. 자자. 이런 식으로 본인의 어떤 소신을 드러낸 발언들을 이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순간들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2위를 기록한 그 25년지기 내 친구의 주말주택은
이 프로그램의 장점인 그 시대의 특성이 명확하게 반영된 회차였다라는 점. 지금 팬데믹 시기에 내가 가족들과 또는 친구들과 자연 속에서 좀 힐링을 하고 싶다, 안전하게 위로를 받고 싶다 이런 욕구들을 가장 잘 보여준 에피소드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뢰인들의 사연이 좀 시청자들의 공감과 대리 만족을 자극한 그런 점들이 시청률에도 영향을 미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의 어떤 공통점을 찾아보면 좀 구하는 금액대가 물론 비싸지만 사실 현실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해좀즈를 볼 때 저는 약간 격차를 느낄 때가 저렇게 비싼 집을 구하다니 나는 상상도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매물들을 가끔 보게 되는데 적어도 이 탑3에 오른 회차들의 방송의 경우에는 이 조건에서는 이 정도 가격이면 좀 합리적이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회차였어요. 그래서 너무 허황되지 않게 적어도 자신이 좀 꿈꿔볼 수 있는 그런 집들을 구해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시청자들이 이곳에 채널을 좀 고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소개된 회차 이외에 올해 가장 이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꼽아주신다면 어떤 걸까요? 저는 그 103회에 소개되었죠. 두 청년의 꿈을 위한 서울 역세권 투룸 찾기 편. 서울의 중심, 더블 역세권, 핫플레이스, 밀집 동네만 갔습니다. 홍대 상권, 합정 상권, 망원 상권에서 역세권 쉽지 않거든요. 60, 500에 반지하여도 좋고 옥탑방이어도 좋고 서울이면 어디든 상관. 개그 후배들의 집을 구하는 거니까 진짜 좋은 집을 구해드리고 싶었어요. 이 의뢰인들이 가진 돈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70이었어요. 그것도 같이 생활을 할 그 친구 둘이서 감당해야 될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그 요구에 맞는 집들이 잘 찾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응원의 마음이 일단은 굉장히 많이 들었었고요. 저는 이 사람들의 조건과 예산에 맞는 집들이 제대로 나올까 싶었는데 역시나 구해줘 홈즈 이 코디들 대단하신 것 같아요. 다양한 형태의 집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우선 예산이 적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반지하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문을 딱 열면 방이 2개가 있는 그런 반지하 집도 있었고 또 조금 올라와서 지층 집도 있었고 그런데 보니까 아주 신축 오피스텔인데 복층형 구조도 있었고 의뢰인들의 그 처해져 있는 상황 그다음에 코디들의 노력 그리고 거기서 독특함들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졌던 이 103회 편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95회에 1인 가구 전셋집 구하기 편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이 의뢰인이 여성 1인 가구잖아요. 그리고 대학원생으로서 이제 형제들과 같이 살다가 이제 처음으로 자취할 집을 찾는 건데요. 저는 이 에피소드가 왜 기억에 남았냐면 이 프로그램의 방영 초기에 비슷한 조건의 여성 1인 가구가 의뢰인으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잠겼다, 그렇죠? 2층은 여학생 전용 하숙입니다. 남학생 출입은 절대 안 됩니다. 잠깐만, 남학생 출입이 절대 안 된다고? 안전하다. 이건 안 되네요. 좀 아쉽네. 굉장히 중요한 여성 1인 가구에게 너무나 중요한 조건인데 그런 가치에 대해서 좀 무시하는 발언을 했었는데 이번에 여성 1인 가구가 출연을 했을 때는 복팀이 매물 1호를 소개할 때 첫 입주에 첫 입주. 보안 현관이 2중으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주변에 방범용 CCTV가 여성 1인 가구에게 안전 필수 조건인 보안 장치가 굉장히 철저하다. 이런 것들을 장점으로 강조를 했었고 사생활 보호를 위한 아쿠아 유리라든지 이런 점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어요. 그래서 구해존즈가 그래도 그 안에서 굉장히 좀 시의성을 반영하면서 나름 변화를 하고 있고 시대의 정신에 좀 발맞추고 있구나 이런 점들을 느껴서 좀 의미 있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서 이 95회가 좀 기억에 남습니다. 저도 95회가 좀 인상 깊게 남았는데요. 1인 가구로서의 처음 이제 독립을 할 때 꿈꾸는 어떤 로망들이 있기 마련인데 집 진짜 예쁘다. 외국집 같아. 여기야말로 1인 가구의 로망 아닙니까? 그것들을 좀 다양하게 실현시킬 수 있는 조건들이 이제 소개가 돼서 인상 깊었고 또 한 가지는 그 이대로 풀옵션이라는 집에서 아이고, 이야, 기가 막히네. 세찬 씨 진짜로 당황했어요. 누가 있어? 안녕하세요. 아니, 집주인님이십니다. 집 전반적으로 제가 꾸미는 데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 좀 신경을 좀 많이 썼습니다. 네. 이 집을 꾸미는 데 있어서 요즘 사람들이 갖는 그 관심이라는 것이 굉장히 크고 특히나 이 젊은 층에게 이런 그 감성이라는 것이 또 얼마나 중요한 포인트인가를 새삼 일깨우게 하는 방송이었기 때문에 저에게도 95회차가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네, 같은 회차에서도 다른 재미를 짚어주신 걸 보니까 정말 구해줘 홈즈에는 다양한 매력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키워드 볼까요? 개국공신. 이 키워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어요? 네, 구해줘 홈즈의 개국공신 강다니엘 씨와 관련된 검색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019년 2월 파일럿 티저 영상에 강다니엘 씨가 등장을 했죠.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혼자 살 집을 찾고 있어요. 이사 갈 집이 어땠으면 좋겠는데? 벌레가 절대 나오면 안 되고요. 정말로. 원하는 지역이 있으세요? 고양이들이 많이 사는 동네면 좋겠어요. 예산은 얼마? 네. 이런 집을 구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당연하지. 우와, 감사합니다. 구해줘, 홈즈. 이 티저 영상이 14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2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1위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화제를 모았습니다. 꾸준한 관심에 힘입어 구해줘 홈즈 100회를 맞이한 자리에 강다니엘 씨가 다시 한번 인턴 코디로 출연했는데요. 이날 최종 선택한 집이 의뢰인에게 뽑히는 등 개국공신의 면모를 인증하면서 연관 검색어로도 떠올랐습니다. 네, 개국공신 강다니엘 씨의 활약이 두드러졌던 구해줘 홈즈 100회. 위원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100회라는 상징적인 회차답게 의뢰인도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100회 특집인 만큼 정말 특별한 분이 오셨습니다. 맞아요. 직업이 역학조사관이시래요. 네, 질병관리청 소속 역학조사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또 그 방역에 힘쓰고 있는 분들에게 새삼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 그런 회차이기도 했습니다. 또 강다니엘 씨는 이거 정식 코디를 노리는 거 아니냐라는 견제를 받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충격 완화 장치인 댐퍼가 나왔을 때는 갑자기 춤을 추면서 춤출 때 패스트 슬로우라고. 베스트 슬로우? 그러니까 패스트 하다가 하다가 뚱. 이게 베스트 슬로우. 이런 느낌. 이거지. 이걸 패스트 슬로우라고. 오늘 다니엘 열심히 하네, 승리야. 되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열정적으로 이 인턴 코디로서 모습을 보이면서 승리에 일조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일단 100회답게 의뢰인의 선정이 굉장히 유효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직장이 있는 충북 오송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게 되면서 서울에 있는 수도권 질병대응센터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좀 집을 알아볼 여유가 전혀 되지가 않아서요. 출퇴근도 매일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이동에 소요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역학조사관의 집을 구하는 것들은 100회다운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인턴 코디로 나왔던 강다니엘 씨 같은 경우에는 의뢰인의 마음을 잘 읽어줬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의뢰인이 아이를 위해서 좀 더 이렇게 편안하고 안락한 집들을 구하는 그런 입장에서 엄마의 마음 내지는 뭐 그런 것들을 잘 읽어줘서 오히려 그것이 선택에 굉장히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통 이제 아파트에서 이 베란다나 이런 걸 확장을 할 경우에 거실이 넓어지고 안방이 넓어지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베란다를. 그 넓어진 베란다 쪽에다가 출구를 내서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그 구조는 저는 사실 처음 본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엄마 입장에서 저 집에 갔을 때 우리 아이가 훨씬 더 흥미로운 어떤 집안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줬던 것 같고요. 그 매물로서 보는 재미는 한껏 충족되지 않았나 해서 그런 점에서 100회다운 그 구성이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날 방송에서 소개된 매물들을 보니까 전부 다 최근에 리모델링을 마친 집들이었어요.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난 어떤 시대를 이제 반영하는 것 같아서 흥미로웠고 때마침 그래서 양 팀의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포진을 했죠. 그래서 이 매물들의 어떤 인테리어 구조에 대해서 좀 상세한 정보의 질을 좀 높여준 그런 점들이 돋보였어요. 사선형 가벽이 뭐 공간감을 살려준다. 요즘 홈카페가 굉장히 뜨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유리한 뭐 바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소품들도 하나하나 좀 의미를 짚어주고 이런 점들이 어떤 정보 프로그램으로서의 의의를 좀 충족시킨 그런 면들이 있어서 긍정적으로 봤고요. 더욱이 이런 인테리어들이 이게 나에게 꼭 필요한 조건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날은 이런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꽤 납득이 되는 그런 인테리어 강조였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최종 선택한 집을 보면 이 맞춤형 인테리어가 잘 돼 있는 집을 골랐거든요. 그래서 인테리어를 정말 딱 이 의뢰인에게 필요한 어떤 실용성의 요소로 생각을 하고 부각시킨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개국공신 강다니엘 씨의 어떤 좀 활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집을 보면서 정말 감정을 그대로 드러낸다든지 아니면은 같은 팀의 매물도 좀 객관적인 시선에서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주방이 좁네요라든지. 조금 좁은 것 같습니다. 저는. 야 혼자서 요리하다도 부딪히겠어. 대박. 제 취향이에요. 와, 진짜 내 취향이다. 더 시꺼 먹고 싶었어. 보면서 그냥 느끼는 그 젊은이의 그 감성 같은 것들을 툭툭 내뱉는 게 저는 그게 차별점이어서 좋았던 것 같고요. 그 티저 영상은 확실히 이 강다니엘 씨의 또 팬덤도 있고 그러니까 초반에 이 프로그램이 어떤 화제성을 갖는 데는 확실히 좀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백회답게 의미 있는 의뢰인 선정에 대한 호평 나눠주셨는데요. 이날 방송을 본 시청자들의 반응을 살펴보면요. 백회를 축하하는 댓글과 함께 강다니엘 씨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감성어 반응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긍부정 감성어 준비했습니다. 부정 감성 언어로 푸대접, 안 되다, 비판, 실망 등 집을 본 코디들의 반응과 최종 결정과 관련된 부정 감성어가 등장했지만 좋다, 추천, 반하다, 매력, 아름답다 등 소개된 집들을 본 감상평들이 긍정적인 감상으로 많이 떠올랐습니다. 구해줘 홈즈가 시청자들에게 주목받는 특징들이 감성어에서도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구해줘 홈즈가 100회를 맞이할 수 있었던 원동력, 이건 뭐라고 보시나요? 구해줘 홈즈가 다른 집방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점은 이제 의뢰인들이 실제로 살아간 집을 대신 찾아서 추천을 해준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추천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요. 다양한 의뢰인들의 사연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그 기존의 집에 대해서 갖고 있던 생각도 좀 변화를 하게 되고 집에서 저런 포인트들이 중요할 수 있구나라고 새로운 깨달음 같은 것도 얻게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집에 대한 어떤 인식을 좀 더 변화시켜주는 그런 방송이라는 점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한 가지 제가 이 프로그램을 바라고 싶은 것은 굉장히 다양한 삶의 조건에 처해 있는 의뢰인들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더 세심하게 그 다양한 삶을 좀 존중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가령 이제 인테리어가 고급 재료라는 점을 너무나 이렇게 강조를 한다거나 오래된 집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실망스럽다는 표현을 노골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저처럼 오래된 집에서 살고 있는 시청자들은 이제 좀 위화감을 느끼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는 거주 조건들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의 방식도 좀 다양하게 존중하는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정 감성에 보면 비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저는 단순히 부정적인 단어만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이제 배틀이다 보니까 초반에 덕팀하고 복팀이 이겨야 되니까 상대방 매물에 대해서 조금 과하게 디스를 하는 거죠. 너무 좁아. 100원짜리도 없는데. 비싸지. 근데 샹들리에 알죠? 먼지 쌓이면 그거 닦지도 못하고. 아이고. 그래 진짜 힘들어요. 뭐 이런 식의 그 반응들을 보였는데 저는 다행이었던 것이 이게 100회가 넘어오면서 스스로 그 안에서 성숙된 모습들로 이게 변화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스크린을 숨겨둘 공간이 있다는 게 최근에 리모델링 했다는 뜻인 거죠? 그렇죠. 괜찮다. 이거 괜찮지? 직석 코디님 이거 마음에 드시나 봐요. 상대방의 물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장단점들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은 어느 팀이 이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가장 좋은 물건들을 의뢰인들이 계약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이렇게 스스로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주 좋았던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긍정 감성어의 비율이 92% 비율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여기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반응이 어떻게 해서 이끌리게 된 걸까를 좀 따져보면 한 집을 볼 때 2명의 코디가 출동을 하잖아요. 그때 이 코디는 명확한 역할 배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코디는 이 집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다른 코디는 그 집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그 집을 살펴보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코디가 다른 코디에게 설명해주는 방식, 다른 코디는 자연스럽게 질문하는 방식, 이렇게 구성하는 이 스토리텔링이 지금까지 구해줘 홈즈가 좀 장기간 사랑받을 수 있는 요인으로 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긍정 감성 언어의 해석을 통해서 구해줘 홈즈의 저력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주 이사가 시급한 의뢰인들의 집을 대신 찾아주는 구해줘 홈즈, 100회를 넘어서 더 오래 사랑받을 수 있는 장수 예능 프로그램으로 자리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자성의 소리와 리얼한 비평을 가감없이 전하는 리얼 비평 탐나는 TV. 날카로운 시청자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